평양 김일성 광장의 화려한 열병식, 그 중심에서 조국을 지키는 최정예 보검이라 자부했던 한 호위병이 목숨을 걸고 탈북했습니다. 겉으로는 서슬 퍼런 군기가 흐르는 화려한 군복을 입었지만 그 안의 발사계는 진물과 피고름으로 절어 생살점이 함께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평양의 엘리트 군인이었던 그는 왜 그토록 찬란한 영광을 뒤로하고 사선을 넘어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전해지던 그 보도블록의 단단한 감촉이 아직도 꿈속에서 저를 괴롭히곤 합니다. 김일성 광장의 드넓은 화강한 바닥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차갑고도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열병식을 앞둔 평양의 아침은 언제나 서슬퍼런 긴장감으로 시작되곤 했습니다. 수만 명의 발소리가 단 하나의 소리로 합쳐져 거대한 파도처럼 광장을 울릴 때 저는 제가 이 조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최정예 보검이라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깨에 맨 88식 자동부총의 묵직한 무게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영광의 무게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영광의 뒷면은 지독한 악취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열병식용 장화를 신고 하루 12시간이 넘도록 칼같이 발을 맞추는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발가락 사이사이는 이미 제 살이 아니었습니다. 발사계는 진물과 피고름으로 절어 장화 바닥에 딱딱하게 눌어붙어 버렸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겨우 장화를 벗을 때면 생살점이 발사계에 달라붙어 함께 떨어져 나가는 고통에 신음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동무들의 사정도 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좁고 습한 내무반 안에는 땀 냄새와 발가락 썩는 냄새, 그리고 낡은 소미불에서 배어나오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을 턱턱 막아 세웠습니다. 우리는 호위사령부 소속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평양 시민들이 우러러보는 그 화려한 군복 안에서 우리의 몸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육체의 고통보다도 뱃속을 끊임없이 긁어대는 지독한 허기였습니다. 국가의 심장부를 지킨다는 우리에게 배급되는 것은 누런 강냉이밥 한 공기와 소금기에 절인 시래기 국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양이 턱없이 적어 식사가 끝나고 돌아서는 순간 위장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훈련 도중 대오를 유지하며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도 머릿속에는 오직 장마당에서 얼핏 보았던 기름진 돼지비계 한 점이나 따끈한 감자 송편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양의 밤거리는 멀리서 바라보면 혁명의 수도답게 장엄하고 고요했습니다. 만수대 언덕의 거대한 동상들이 내뿜는 조명은 눈이 부시게 빛났지만 그 화려한 불빛이 결코 닿지 않는 그늘진 골목 어귀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존엄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야간 경계 근무를 서며 올려다본 평양의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렀으나 정작 제 발밑의 현실은 시궁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양실조로 눈이 움푹 들어간 소대원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제 가슴 한구석은 서늘한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저들은 진정 무엇을 위해 저토록 마르고 닳도록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바람을 타고 고향 회령의 냄새가 실려오는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찬서리가 내린 두만강, 변의 씁쓸한 흙내음, 어머니가 가끔 끓여주시던 멀건 된장국 냄새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잠시 총대를 쥔 손등에 고개를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양이라는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서 저는 이름 없는 배우처럼 정해진 동작만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제 내면의 믿음은 이미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수령복이니 조국보이니 하는 거창한 구호들이 텅 빈 뱃속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보다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입니다. 화려한 훈장과 메달이 가슴팍을 장식하고 길거리의 인민들이 환호성을 질러대도 저희 시선은 언제나 동료들의 힘없는 발끝에 머물렀습니다. 피고름이 배어나온 그들의 더러운 발사계가 곧 저의 모습이었고 우리 공화국 군대에 숨겨진 민낯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권력을 위해 소모되다 버려지는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서늘한 예감이 전신을 감싸던 그해 가을, 평양의 공기는 유독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입대할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영웅이 될 줄 알았습니다. 가슴에 번쩍이는 훈장을 달고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상상을 하며 그 모진 훈련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영웅은 배고픔에 눈이 뒤집혀 동료의 배낭을 뒤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장마당의 담배 한 갑보다 못한 가치가 되었고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한 채 날카로운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화려한 평양의 불빛 아래서 제가 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동지들의 눈동자와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기만이었습니다. 19살이었던 광철이는 우리 소대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신병이었습니다. 함경남도 단천의 깊은 광산 마을에서 왔다는 그 아이는 입대 첫날부터 유난히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망울을 하고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가느다란 팔다리로 자신의 몸집보다 훨씬 큰 군장을 메고 훈련장을 헐떡이며 뛰어다니던 그 모습이 너무도 가여워 보였습니다. 저는 가끔 제 몫으로 배급된 강냉이밥 한 숟가락을 슬쩍 광철이의 식기 위에 얹어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광철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하사 동지,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비친 저는 아마도 듬직한 상급자였겠지만 사실 저 역시 그 아이를 보며 거울 속에 비친 제 초라한 미래를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길고 혹독했습니다. 평양의 칼바람은 군복의 얇은 천 사이를 헤집고 들어와 살갗을 얼려버렸고 부대 안에는 영양실조로 인한 대장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광철이도 그 무서운 병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소를 들락거리며 속을 개워내던 아이는 일주일 만에 사람의 형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반쪽이 되어버렸습니다. 군의소라고 불리는 낡은 병실은 이미 환자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약이라고는 빨간 소독약과 출처를 알 수 없는 가루약, 몇 알이 전부였습니다. 광철이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신음하며 어머니가 해주신 시래기 떡이 정말 먹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환청처럼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사경을 헤매던 그날 밤, 저는 부대 외곽 창고 근처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연대 창고 뒤편으로 검은색 화물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뜻밖에도 우리 연대의 살림을 책임지는 후방부장과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정치지도원이었습니다. 평소 우리에게 충성과 절약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이던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창고 문을 열고 커다란 포대들을 차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열병식을 앞둔 병사들에게 특별 배급될 예정이었던 설탕과 돼지고기 포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피고름을 짜내며 지키던 그 귀한 식량들이 동료들이 배가 고파 쥐를 잡아먹는 동안 간부들의 뒷주머니를 채울 장마당 상품으로 둔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탕 포대가 차 안으로 던져질 때마다 그 달콤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광철이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 설탕 몇 숟가락만 있었어도, 저 고기 한 점만 삶아 먹였어도 광철이가 기운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도원 동지는 매일같이
당의 배려를 입에 담으며 우리를 세뇌했지만 정작 그 배려를 가로채는 것은 당의 가장 충직한 개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차가운 안개를 뚫고 광철이의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눈은 다 감기지 못한 채 허망한 공중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마른 시신은 거적대기에 대충 쌓여 이름 없는 산자락에 묻혔습니다. 영양실조가 아니라 단순 급성 대장염이라는 허울 좋은 진단명이 그 아이의 마지막 죽음의 이유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열린 생활총화에서 정치지도원은 어제 저녁의 일은 전혀 모른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근엄한 표정으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자는 연설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번들거리는 입술을 바라보며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필사적으로 참아야만 했습니다. 광철이의 죽음은 제 안에 소중한 무언가를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지켜온 것이 인민의 행복이 아니라 소수 권력자의 배부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가슴 속의 훈장은 녹슨 쇠붙이보다 못한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설탕 포대를 나르던 간부들의 비열한 웃음소리와 광철이의 힘없는 목소리가 뒤섞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조국이라는 거대한 기계 안에서 우리는 기름칠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마모되어 버려지는 하찮은 부속품일 뿐이었습니다. 한번 시작된 의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그것은 곧 서늘한 분노가 되어 제 심장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저 평양의 화려한 불빛은 병사들의 목숨을 태워 만든 가짜 광명이었습니다. 광철이가 죽어가던 그 순간에도 간부들은 빼돌린 식량을 팔아 치울 계산에 몰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조국에는 우리 같은 평범한 인민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안위와 권력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거짓된 연극의 배우로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조국을 향했던 제 충성심은 그날 밤 차가운 창고 뒤편에서 설탕 포대와 함께 이미 팔려나가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광철이를 차가운 땅에 묻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부대에는 유독 살벌하고 비릿한 검열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연대 창고에서 대규모의 식량과 자재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곧바로 보위부의 서슬퍼런 조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후방부장과 정치지도원의 범죄를 목격했던 저의 눈동자가 그들에게는 제거해야 할 가시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새벽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보위지도원들은 저를 짐짝처럼 끌어내어 지하 취조실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취조실의 공기는 축축하고 비릿한 쇠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희미한 알전구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릴 때마다 제 그림자가 벽면을 따라 기괴하게 일렁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낡은 나무, 의자에 결박하더니 다짜고짜 창고의 식량을 빼돌린 공범이 누구냐며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간부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소리 없이 사라져줄 희생양뿐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굳게 다물자 곧이어 무자비한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점을 파고드는 가죽 채찍의 감촉과 뼈를 으스러뜨릴 듯한 몽둥이질은 제가 평생 조국을 위해 바쳐온 충성심을 비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질 때마다 그들은 제 머리칼을 잡아채고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저를 더 괴롭혔던 것은 정신적인 배신감이었습니다. 제가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총구가 정작 저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고문하던 보위지도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서 저와 마주치며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어디에서도 동지애나 인격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문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제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톱 밑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통증과 온몸에 관절이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 저는 차라리 죽음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조차 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어두운 취조실 벽에 머리를 찌우며 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지켜온 조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맹세했던 충성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굶어 죽어간 광철이와 그 광철이의 몫을 가로챈 간부들, 그리고 무고한 병사를 고문하는 이 체제가 정말 제가 목숨 걸고 수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고문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옥 같은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슴속에 품었던 붉은 신념은 고문대의 핏자국과 함께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오직 생존을 향한 처절한 갈망과 체제에 대한 깊은 증오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흘린 피는 조국을 위한 영광의 헌신이 아니라 기만적인 체제에 의해 강요당한 희생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가까스로 풀려나 부대로 복귀했을 때 동료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보위부 조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잠재적인 배신자이자 위험인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다가와 괜찮으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감시와 통제가 일상이 된 그곳에서 우정이나 연민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에 당당했던 호위병이 아니었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몸 곳곳에 남은 검붉은 흉터들은 제가 겪은 수모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흉터들은 저에게 매일같이 속삭였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내가 머물 곳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밤마다 내무반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천장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부품처럼 소모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인가. 갈등은 깊어만 갔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화려한 평양의 불빛을 떠나 있었습니다. 지키는 자가 지켜야 할 대상을 사냥하는 이 모순된 현실 속에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명예와 훈장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타령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저항의 시작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깊은 흉터를 남긴 채 저는 천운으로 보름간의 고향 방문, 휴가를 허락받았습니다. 보위부의 고문 흔적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지만 부대 간부들은 제 입을 막고 상황을 무마하려는 듯 마지못해 휴가증을 내주었습니다. 평양역에서 기차를 타고 고향 회령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전력 사정으로 몇 번이고 멈춰 서는 기차 안에서 저는 덜컹거리는 진동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의 황량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천은 헐벗어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고 기차역마다 보이는 인민들의 모습은 평양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살아있는 유령들과도 같았습니다. 고향집 대문을 열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정겨운 흙내음이 아니라 코를 찌르는 낡은 종이 냄새와 지독한 가난의 기운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 계시던 어머니를 본 순간 저의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입대할 때만 해도 정정하셨던 어머니는 어느새 뼈만 남은 앙상한 노인이 되어 계셨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흐르는 세월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고 아들의 군복을 만져보는 어머니의 손마디는 마치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거칠고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장군님 지키는 내 아들이 왔구나 하시며 억지로 웃어 보이셨지만 그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휴가 나온 아들을 위해 내놓은 밥상은 차마 마주하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멀건 강냉이 죽 한 그릇과 소금에 절인 낡은 무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열병식 예행 연습을 하며 발사계에 피를 흘리는 동안 어머니는 고향에서 끼니조차 잊지 못하고 서서히 말라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군인이 되어 조국을 지키면 가족들의 삶도 나아질 것이라 믿었던 저의 기대는 완벽한 기만이었습니다. 조국은 아들의 충성을 강요하면서도 그 아들을 낳아 길러준 어머니의 생존조차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구멍이 꽉 막혀 죽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휴가 기간 내내 저는 집 근처 두만강
변을 서성였습니다. 강 너머로 보이는 중국 땅의 불빛은 평양의 조명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곳에 가면 어머니에게 따뜻한 흰쌀밥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을까? 저 강만 넘으면 지긋지긋한 허기와 고문에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장마당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산에서 나무를 베어 팔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저를 부러워하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저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명예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의 죄수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잠결에 들려오는 어머니의 가냘픈 기침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땅에 남아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사선을 넘는 도박을 해서라도 삶의 기회를 찾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제가 이곳에 남아있어 봤자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배신자가 되어 떠나면 어머니가 겪으실 고초가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제가 성공해서 돈을 보내드리는 것만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 밤, 저는 어머니의 주무시는 얼굴을 한참 동안 눈에 담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이 메어왔지만 소리 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공민증과 훈장들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저를 증명해주는 증표가 아니라 저를 올가매던 사슬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작은 보따리에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비상금으로 아껴두었던 약간의 돈을 챙겼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저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몰래 한번 꼭 쥐어보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발목을 잡는 것 같아 몇 번이고 멈춰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만강 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제 정신을 날카롭게 깨웠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충성을 맹세하며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었고 얼어붙은 강을 향해 걷는 이 길은 비록 위태로울지라도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도 단호한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고향 산천의 검은 실루엣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이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강가로 향하는 길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 익혔던 경계 근무, 교대 시간과 잠복 초소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저는 어둠이 짙게 깔린 논두길을 따라 몸을 낮추고 기어갔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국경 초소의 수색등이 주기적으로 강변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얼어붙은 땅바닥에 얼굴을 묻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혹시라도 근처 보초병에 귀에 들리지 않을까 두려워 손으로 가슴을 꾹 눌러야만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지키던 그 총구가 이제는 제 등 뒤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두만강 변의 갈대숲에 도착했을 때 매서운 강바람이 제 뺨을 사정없이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강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검은 구렁이처럼 몸을 뒤틀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이라 강 가장자리는 얼어붙어 있었지만 강 중심부는 군데군데 얼음이 깨져 시커먼 물살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갈대 뒤에 숨어 보초병들의 발소리와 대화 소리를 살폈습니다. 저 강만 넘으면 다른 세상이 있다는 누군가의 말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마른 빵 한 조각을 입에 밀어넣으며 제 삶을 건 단 한 번의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구름이 달빛을 가린 틈을 타 저는 강 얼음 위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빠드득하고 얼음이 갈라지는 작은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 전신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 중간쯤 다다랐을 때 갑자기 뒤편 초소에서 요란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제 움직임을 포착한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인 신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얼음장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얼음의 냉기가 가슴팍을 파고들었고 공포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만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얼음이 끊긴 구간에 도달하자 저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뼈를 깎아내는 듯한 냉기가 온몸의 감각을 순식간에 마비시켰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젖은 군복은 순식간에 물을 머금어 납덩이처럼 무거워졌고 강바닥의 날카로운 돌들이 제 발을 핥혔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서슬퍼런 수색등이 강면을 어지럽게 훑고 있었고 저는 그 빛에 걸리지 않기 위해 머리까지 물속에 밀어넣으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강 건너편 기슭에 손이 닿았을 때 저는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진흙탕을 움켜쥐고 기어올라 가면서도 혹시나 중국 변방대의 총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에 뒤를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무트로 올라오자마자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에 젖은 옷이 그대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이빨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북측의 고함과 개 짖는 소리를 뒤로하며 저는 비로소 제가 사선을 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려 제가 건너온 북쪽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에 잠긴 고향 산천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곳에는 아직도 굶주림에 신음하는 동료들과 홀로 기침하고 계실 어머니가 계신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를 향해 발을 내디뎠지만 제 발목에는 보이지 않는 죄책감의 쇠사슬이 채워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꼭 살아서 다시 뵙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외치며 저는 차가운 눈밭 위에 엎드려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바쳤던 조국을 등진 배신자가 된 순간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얼어붙은 옷가지가 몸을 조여와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사람이 사는 마을을 찾아야 했고 공안의 눈을 피할 은신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가락 끝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통증조차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처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땅의 차가운 흙냄새를 맡으며 저는 이제 막 시작된 이 험난한 도망자의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더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강을 건너 도착한 중국의 첫 마을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어 갑옷처럼 몸을 조여왔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서걱거리는 얼음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개 짖는 소리를 피해 어느 농가의 헛간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축들의 체온에 의지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제가 마주한 현실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저에게 중국 땅은 발붙일 곳 없는 칼날 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어느 돼지 농장에 일꾼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제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지만 신고하는 대신 저를 값싼 노동력으로 부려먹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평양에서의 고된 훈련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제가 머물던 숙소는 돼지 우리 바로 옆에 붙은 낡은 판잣집이었는데 밤마다 진동하는 분뇨 냄새 때문에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주인은 저에게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돼지 사료로 쓰고 남은 찌꺼기나 상한 채소들을 던져주었습니다. 평양의 호위사령부에서 장군님의 방패라 불리며 긍지를 가졌던 제가 이제는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밤마다 남몰래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눈밖에 나는 순간 공안에 신고당해 강제 북송될 것이라는 공포가 저의 모든 자존심을 짓눌러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해지는 날이면 저는 며칠이고 숲속, 동굴이나 땅굴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고 낯선 사람의 발자국 소리에는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한 번은 근처 마을에 살던 탈북자 동무가 공안에 잡혀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북송되어 겪게 될 고초가 제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보위부의 차가운 지하 취조실, 무자비한 매질, 그리고 끝내 죽어서야 나올 수 있는 관리소의 풍경들. 그 공포는 매일 밤 저희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가 되어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저의 이런 약점을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약속했던 적은 임금조차 제때 주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몸이 아파 쉬려고 하면 공안에 전화를 거는 신용을 하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 속에서 얼어붙은 돼지똥을 치우며 손가락 발가락에 동상이 걸려 살점이 떨어져 나갔지만 병원은커녕 약 한 알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돼지 기름을 상처에 바르며 버텨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고사하고 제가 한때 군인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만큼 저는 철저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꿈꿨던 자유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 때마다 저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느 날은 농장에 몰래 숨어든 다른 탈북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신매매범들에게 팔려다니며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초점 없는 눈망울을 보며 저는 우리 민족이 왜 이 먼 타국 땅에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우리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진짜 적은 누구인지 다시금 묻게 되었습니다. 조국은 우리를 버렸고 이웃 나라는 우리를 먹잇감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로 존재했습니다. 이름도 없고 국적도 없으며 언제든 지워질 수 있는 유령 같은 존재가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은신 생활이 1년을 넘길 무렵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돼지 우리 옆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을 찾다가 죽는 것이 낫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우연히 만난 브로커를 통해 한국행 여정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저에게는 마지막 동화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브로커는 막대한 돈을 요구했지만 저는 그동안 농장에서 죽어라 일하며 몰래 모아두었던 쌈짓돈과 주인의 눈을 피해 챙긴 물건들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제 목숨값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정들지 않은 돼지 농장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록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 땅에서의 수모는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사람답게 살겠다는 맹세는 이제 체제를 향한 충성이 아니라 저 자신을 향한 존엄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어둠을 틈타 길을 나섰습니다. 공안의 눈을 피해 동남아시아의 정글로, 그리고 끝내는 그리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그 험난한 여정의 문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제 앞길에는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희미하게 남아 자유라는 이름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륙을 종단하여 남쪽 끝자락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은 마치 벼랑 끝을 걷는 듯한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브로커를 따라 낡은 버스와 화물차 짐칸을 전전하며 남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에서 공안의 제복만 보여도 심장이 멎을 듯했고 옆자리 사람이 건네는 일상적인 중국어 한마디에도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왜 이토록 도망치며 살아야 하는지, 단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왜 이토록 무거운 대가를 요구하는 것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없었고 오직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낯선 풍경들만이 저를 비웃듯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운남성의 험준한 산맥을 넘어 동남아시아의 국경에 다다랐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숨을 턱턱 막아 세우는 습한 열기와 끝을 알 수 없는 정글이었습니다. 중국의 혹독한 추위와는 또 다른 형태의 시련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 산악훈련을 수없이 받았던 저였지만 이름 모를 벌레들이 살을 파고들고 가시덩굴이 온몸을 핥히는 정글에서의 행군은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신발은 이미 낡아 밑창이 떨어져 나갔고 발바닥은 진물과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처지는 것은 곧 죽음이었고 함께 길을 나선 동무들의 초점 없는 눈동자 속에서 저는 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정글은 기괴한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서로의 옷자락을 잡은 채 어둠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갈증이었습니다. 흙탕물을 들이켜며 배를 채웠고 잠시라도 눈을 붙일 때면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차려주신 멀건 죽 한 그릇이 꿈속에 나타나 저를 울렸습니다. 함께 길을 걷던 한 여성이 기력이 다해 쓰러졌을 때 우리는 그녀를 부축하며 나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저렇게 쓰러지면 버려질 수 있다는 서늘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유란 단순히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오로지 자신의 두 발로 책임져야 하는 처절한 무게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침내 눈앞에 나타난 메콩강은 황토색 흙탕물을 가득 머금은 채 거대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만 넘으면 태국이었고 태국에 닿아야만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향하는 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밤의 장막을 틈타 낡은 목선에 몸을 실었을 때 강물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강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보트의 엔진이 꺼졌을 때의 그 정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엄습했고 강물 밑으로 가라앉아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전신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제가 믿지도 않았던 신에게 매달리며 제발 살아서 사람답게 살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엔진이 다시 걸리고 태국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흙탕물에 젖은 바닥에 엎드려 대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이제는 공안의 체포나 강제, 북송의 공포로부터 한 걸음 멀어졌다는 안도감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태국의 이민국 수용소로 향하는 길은 비록 구금의 형태였지만 저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좁고 더러운 수용소 안에서 수백 명의 다른 탈북자들과 뒤섞여 지내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적 없는 유민들이었으나 가슴 속에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목적지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방콕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서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평양에서 호위병으로 복무하며 저의 주적이라고 배웠던 그 깃발이 이제는 저를 보호하고 살려줄 유일한 구원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건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라는 따뜻한 한마디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저는 두만강을 건넜고 중국의 돼지 농장에서 수모를 견뎠으며 동남아의 정글을 피와 땀으로 적셨던 것입니다. 비행기 트랩을 오르며 내려다본 동남아시아의 풍경은 멀어지는 과거의 고통처럼 아득해 보였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가 더 이상 쫓기는 짐승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그 시간 동안 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저를 살려준 이 운명에 감사하며 북녘 땅에 남겨진 이들의 목까지 치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노라고 말입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목숨으로 맞바꾼 고귀한 선물임을
저는 메콩강의 흙탕물 속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의 거대한 유리병 너머로 쏟아지던 눈부신 햇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대한민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제 코끝을 스친 것은 매연 섞인 공기가 아니라 생전 처음 느껴보는 생소하고도 달콤한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과 넘쳐나는 물건들, 그리고 화려한 광고판들은 저에게 환희보다는 거대한 두려움으로 먼저 다가왔습니다. 평양에서 배운 세상과는 너무도 달랐고 제가 살아온 지옥 같은 시간들이 한낱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만큼 이곳은 지나치게 평화롭고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임대 아파트 열쇠를 처음 손에 쥐었을 때 저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을 충성해도 가질 수 없었던 나만의 공간,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이 작은 방이 저에게는 궁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집 앞 대형 마트에 들렀을 때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탕 포대들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소대원 광철이가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설탕이 이곳에서는 누구든 손쉽게 살 수 있는 흔한 물건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설탕 한 봉지를 사들고 와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그 어린 전우의 이름을 부르며 밤새도록 흐느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정착은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었습니다. 낯선 외래어와 빠르게 변하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저는 자주 길을 잃었고 때로는 북한 출신이라는 편견, 어린 시선에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 시절 익혔던 인내와 중국 농장에서 다져진 생존 본능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밤낮 없이 택배 상자를 옮기며 땀 흘려번 돈이 제 통장에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저는 비로소 제가 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노동은 누군가를 찬양하기 위한 강제 동기가 아니라 저의 미래를 설계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한 가치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거리에서 국군 장병들의 행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절도 있는 그들의 움직임과 당당한 체격을 보며 저는 평양 광장에서 발사계의 피를 흘리며 걷던 제 과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의 군인들은 굶주림에 허덕이지 않았고 상급자의 탐욕에 희생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군인의 명예가 무엇인지, 국가가 개인의 존엄을 지켜줄 때 비로소 그 충성심이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고자 했던 북한의 체제는 껍데기뿐인 허상이었지만 이곳에서 제가 누리는 일상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단단한 현실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고를 수 있는 자유, 가고 싶은 곳을 허가증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밤하늘을 보며 아무런 공포 없이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자유, 그 당연한 것들이 저에게는 매일 아침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퇴근길 편의점에 들러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사들고 집으로 향할 때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행복이 커질수록 북녘에 두고 온 어머니와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깊은 가시가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제가 먹는 이 흰쌀밥이, 제가 누리는 이 따뜻한 온기가 그분들에게도 닿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창밖의 북쪽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탈북자나 도망친 군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 이름을 찾았고 제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저희 탈북 여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국경을 넘는 과정이 아니라 제 안의 억압과 공포를 깨뜨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는 성소신서로의 행진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문득 들려오는 큰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배고픔에 떨던 기억이 악몽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저에게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과 저를 보듬어주는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유란 거창한 구호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내일의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평범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위대한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언젠가 통일된 고향 산천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무덤 앞에 제가 번 돈으로 사나얀 쌀밥과 달콤한 설탕을 올릴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곳 대한민국에서 가장 평범하고도 치열한 시민으로 그리고 자유를 찾은 한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제 긴 여정의 끝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화려한 훈장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의 진정한 삶이었습니다.